수년 동안 아무도 그 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노르웨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섬, 그곳에는 한때 번영했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그 마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안개 속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 고고학자들이 그곳을 발굴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진실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이킹들이 남긴 흔적이었고 그 흔적은 단순한 전투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의 기록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서기 845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해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덴마크 출신의 바이킹 전사 집단이 영국 동부 해안을 향해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리더는 토르스테인이라는 이름의 거구였는데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전투에서 얻은 흉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차갑고 계산적이었으며 그의 손에는 항상 피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토르스테인과 그의 부하들은 단순한 약탈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수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죠. 그 전년 여름 섹슨족의 영주 에드윈이 그들의 정착촌을 기습 공격했고 토르스테인의 형제와 그의 가족을 살해했습니다. 그날 밤 토르스테인은 오딘에게 맹세했습니다. 자신은 에드윈과 그의 백성들에게 1000배의 고통을 되돌려주겠다고. 배는 조용히 해안에 접근했습니다. 새벽의 안개가 그들의 도착을 완벽하게 숨겨주었죠. 마을 사람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파수꾼조차 지친 몸으로 망루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바이킹들은 소리 없이 해변에 상륙했고 마치 늑대 무리처럼 조직적으로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토르스테인은 손짓 하나로 명령을 내렸고 그의 전사들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비명이 새벽의 정적을 깼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고 남자들은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와 검을 들었지만 준비된 바이킹 전사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르스테인의 진짜 계획은 전투가 끝난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에 모든 생존자를 모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자들은 한쪽에, 여자들과 아이들은 다른 쪽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리고 토르스테인은 천천히 그들 앞을 걸으며 하나하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고르는 포식자 같았죠. 그는 에드윈 영주가 어디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에드윈은 일주일 전 다른 영지로 떠났고 마을에는 그의 부하들과 가족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르스테인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에드윈과 연결된 모든 존재가 복수의 대상이었으니까요. 토르스테인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남자를 마을 중앙의 우물 근처로 데려가라고, 그리고 여자들은 각자의 집으로 다시 끌고 가라고. 이 순간부터 마을에는 절규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들은 자신들의 아내가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과 발이 묶여 있었고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즉시 칼날이 목을 스쳤으니까요. 바이킹들은 이것을 전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완전히 부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칼보다 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여인은 마거릿이라는 이름의 젊은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불과 22살이었고 겨우 1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윌리엄은 마을의 대장장이었죠. 2명의 바이킹 전사가 마거릿을 그녀의 집으로 끌고 갔고 윌리엄은 우물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다른 전사가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는 단지 듣기만 해야 했습니다. 마거릿의 비명이, 가구가 부서지는 소리가, 그리고 그 후에 끔찍한 침묵이 그의 귀를 찢었습니다. 윌리엄은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쳤지만 그를 붙잡고 있던 전사는 조롱하듯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죠.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바이킹들의 잔혹함은 단순한 폭력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심리적 고문의 대가들이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여인들이 같은 운명을 맞이했고 그들의 남편과 아버지들은 그저 듣고 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바이킹들은 일부러 문을 열어두고 남자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은 희생자들의 절망을 즐겼고 그 절망이 깊어질수록 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파괴였고 인간성 자체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한때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거리는 이제 공포와 절망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여인들 중 일부는 정신을 잃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마치 영혼이 육체를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자들은 더 이상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앉아서 허공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왜 살아있는지조차 의문을 품었습니다. 토르스테인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복수는 성공적이었고 에드윈이 돌아왔을 때 그가 보게 될 광경은 평생 그를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토르스테인은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여인들을 다시 광장으로 데려오라고, 그리고 그들의 남편들 앞에 세우라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했지만 그들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르스테인은 칼을 들어 올리며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여인들은 바이킹의 소유물이라고. 그들은 배에 실려 북쪽으로 끌려갈 것이며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 발표는 마을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식들과 강제로 떨어졌고 아내들은 남편들과 영원히 헤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이 한 곳에 모인 것 같았습니다. 바이킹들은 여인들을 줄지어 세우고 밧줄로 하나씩 연결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축을 다루듯 거칠게 여인들을 밀고 당겼습니다. 저항하는 여인들은 채찍으로 맞았고 비명을 지르는 여인들은 입이 막혔습니다. 배로 가는 길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여인들은 맨발로 자갈길을 걸어야 했고 발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걷다가 쓰러졌지만 바이킹들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계속 전진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해변에 도착했을 때 여인들은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바이킹들은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여인들을 배의 선창으로 밀어 넣었고 그곳은 어둡고 습하며 비좁았습니다. 여인들은 서로의 몸에 기대어 앉아야 했고 움직일 공간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항해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배는 거친 파도를 헤쳐나갔고 여인들은 멀미와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한 번 빵 조각과 물 한 모금을 받았을 뿐이었고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선창의 공기는 점점 더 나빠졌고 질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열병으로 쓰러졌고 바이킹들은 그들을 그냥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생존한 여인들은 동료들이 파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자신들도 곧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배는 마침내 덴마크의 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여인들은 선창에서 끌려 나왔고 햇빛은 그들의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빛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항구는 바이킹들의 활동으로 북적였고 다른 배들에서도 비슷한 여인들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인간 거래의 중심지였고 여인들은 상품처럼 전시되고 팔렸습니다. 토르스테인은 여인들을 시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상인들과 구매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여인들을 품평하듯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구매자들은 여인들의 일을 확인했고 어떤 이들은 그들의 손과 다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여인들은 완전히 물건 취급을 받았고 그들의 인간성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마거릿은 한 부유한 노르웨이 상인에게 팔렸고 그녀는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다른 여인들도 하나둘씩 흩어졌고 그들 각자는 새로운 지옥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바이킹들의 잔혹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르스테인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에드윈 영주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마을에 남겨진 남자들 중 한 명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윌리엄이었습니다. 토르스테인은 윌리엄의 결박을 풀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에드윈에게 전하라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윌리엄은 풀려났지만 그는 이미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그 끔찍한 나날들에 완전히 부서져 있었고 그는 마치 걸어다니는 시체처럼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윌리엄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유령의 마을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남자들은 대부분 정신을 잃었거나 자살했습니다. 집들은 불타 있었고 거리에는 시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의 집으로 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거릿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고 그 흔적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 많이 울었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에드윈 영주를 찾아갔습니다. 에드윈은 인근의 성에 머물고 있었고 윌리엄이 도착했을 때 그는 연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무릎을 꿇고 에드윈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토르스테인이 한 일들을, 마을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그리고 아직도 북쪽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여인들에 대해. 에드윈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는 즉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토르스테인과 그의 부하들은 이미 바다 저편으로 사라졌고 여인들은 덴마크와 노르웨이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에드윈은 복수를 맹세했지만 그의 복수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다른 바이킹 습격에서 전사했고 그의 영지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윌리엄은 그 후 몇 년을 더 살았지만 그는 결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마거릿의 비명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어느 겨울밤 마을의 우물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우물은 그가 처음으로 아내를 잃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마거릿과 다른 여인들은 북쪽 땅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부는 노예로 팔렸고 평생을 고된 노동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일했고 집안일을 했으며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했습니다. 저항하는 자들은 채찍질을 당했고 도망치려는 자들은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바이킹 전사에 첩이 되었고 그들은 원하지 않는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신들의 어머니가 어디서 왔는지조차 알지 못했고 그들은 바이킹으로 자랐습니다. 마거릿은 노르웨이의 한 농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주인은 올라프라는 이름의 늙은 전사였고 그는 전투에서 다리를 잃어 더 이상 약탈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올라프는 다른 바이킹들보다는 덜 잔인했지만 그래도 그는 마거릿을 소유물로 취급했습니다. 마거릿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축을 돌보고 밭을 갈고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쉴 틈이 없었고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낡은 헛간 구석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거릿은 노르웨이어를 배웠습니다. 그녀는 다른 노예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들 중 일부도 같은 운명을 겪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고 때로는 고향 이야기를 나누며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친 노예들의 운명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붙잡혀서 공개적으로 처형되었고 그들의 시체는 경고로 전시되었습니다. 어느 날 올라프의 농장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토르스테인이었습니다. 마거릿은 그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았고 비웃듯 웃었습니다. 토르스테인은 올라프와 함께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었지만 마거릿은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구석에 숨어서 떨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공포와 증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토르스테인은 농장에서 묵었고 마거릿은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토르스테인이 떠나기 전에 그는 마거릿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턱을 잡아 올리며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내 남편에게 안부 전해달라고, 만약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리고는 비웃으며 말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마거릿은 그 자리에 서서 그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거릿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로 남아있지 않겠다고. 그녀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토르스테인을 직접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전사였고 그의 주변에는 항상 무장한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거릿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올라프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열심히 일했고 더 순종적이 되었으며 심지어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올라프는 점점 그녀를 신뢰하게 되었고 그녀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고 마거릿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겁먹은 젊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강해졌고 영리해졌으며 인내심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바이킹들의 언어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전략까지 배웠습니다. 그녀는 다른 노예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그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마거릿은 토르스테인의 움직임을 추적했고 그가 언제 어디로 가는지 알아냈습니다. 기회는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토르스테인이 올라프의 농장 근처에서 큰 연회를 열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는 최근의 성공적인 습격을 축하하기 위해 수십 명의 전사들을 초대했습니다. 마거릿은 올라프에게 자신도 연회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올라프는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연회 당일 마거릿은 다른 노예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술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했지만 그녀의 눈은 항상 토르스테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자 전사들은 점점 더 취했고 방심했습니다. 마거릿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녀는 토르스테인의 잔에 술을 따르면서 아무도 모르게 그의 잔에 독을 탔습니다.
그 독은 그녀가 몇 달 동안 조금씩 모은 식물에서 추출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즉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몇 시간 후면 토르스테인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마거릿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일했고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토르스테인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다른 전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지나자 그는 갑자기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배를 움켜쥐며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다른 전사들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단순한 숙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토르스테인은 입에서 거품을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몸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전사들은 당황했고 치료사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토르스테인은 새벽이 오기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거릿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달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오랜 고통의 일부가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거릿은 자신의 복수가 윌리엄이나 다른 희생자들을 되돌려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죽음을 낳을 뿐이고 고통은 고통을 낳을 뿐입니다. 토르스테인의 죽음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복수를 원했고 마을 전체를 뒤졌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거릿은 완벽하게 흔적을 지웠고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이킹들은 토르스테인이 병으로 죽었다고 결론지었고 그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장례 지냈습니다. 그의 배에 불을 붙여 바다로 띄워 보냈고 전사들은 그의 용맹함을 기리며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영웅이 노예 여인에게 독살당했다는 진실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마거릿의 이야기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유럽 전역에는 그녀처럼 바이킹의 손에 고통받은 수천 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결국 자유를 얻었지만 대부분은 노예로 평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았고 그들의 고통은 시간 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자들은 바이킹 정착지에서 많은 여성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DNA 분석 결과 이 여성들 중 상당수가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이킹의 고향에서 죽었지만 그들의 뼈에는 그들이 겪은 폭력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러진 뼈, 치료되지 않은 상처, 영양실조의 증거들, 이 모든 것들이 바이킹 시대의 어두운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발견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무덤에서는 남성 바이킹 전사와 함께 묻힌 여성의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그 여성은 명백히 살아있는 채로 묻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바이킹들의 장례 의식 중 하나였는데 강력한 전사가 죽으면 그의 노예나 첩이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이 여성들은 선택권이 없었고 그들은 주인을 따라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유골은 공포와 저항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손톱 자국, 방어하려던 흔적, 그리고 결국 질식사의 증거들. 역사가 입은 파들라는 10세기에 볼가 강변에서 바이킹 장례식을 목격했고 그가 남긴 기록은 충격적입니다. 그는 한 노예 여인이 죽은 추장과 함께 배에 태워졌고 여러 남자들이 그녀를 차례로 범한 후 마침내 칼로 찔러 죽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의식은 다른 바이킹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었고 그들은 이것을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 여인은 저항할 수 없었고 그녀의 비명은 북소리와 노랫소리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바이킹들이 여인들에게 저지른 끔찍한 일들은 전쟁터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이킹 사회 내에서도 여성들은 종종 폭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가에는 질투심 많은 아내들이 남편의 첩들을 고문하고 죽인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한 여인이 남편의 노예를 불에 태워 죽였고 다른 이야기에서는 질투에 눈이 먼 아내가 경쟁자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었습니다. 구드룬 오스비프스도티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슬란드의 강력한 가문 출신이었지만 그녀의 인생은 비극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은 다른 남자에게 살해당했고 두 번째 남편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세 번째 남편 보일리는 그녀를 의심했고 그녀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보일리는 구드룬을 붙잡아 마을 광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옷을 찢고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채찍질했습니다. 구드룬은 비명을 지르며 용서를 빌었지만 보일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때렸고 그녀를 피범벅인 채로 길거리에 버렸습니다. 구드룬은 살아남았지만 그녀는 결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았고 그녀의 명예는 완전히 실추되었습니다. 바이킹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한 여인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구드루는 자신의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했고 그녀는 홀로 외딴 오두막에서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창문 너머로 마을을 바라보며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바이킹들의 법도 여성들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인이 강간을 당했다면 그녀는 그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녀가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강간 피해자가 간통죄로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충분히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가 유혹했다는 이유로, 이런 불공정한 법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당한 일을 숨겼고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또한 바이킹들은 전쟁 포로로 잡은 여인들을 이용해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적의 아내나 딸을 붙잡아 그 가족들에게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인들을 공개적으로 고문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인들의 손가락을 하나씩 잘랐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을 불 위에 매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항하는 자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바이킹들은 인간의 사랑과 연민을 무기로 사용할 줄 알았고 그것은 칼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865년 대이교도군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바이킹 군대가 영국에 상륙했습니다. 이 군대는 수천 명의 전사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의 목표는 영국 전체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섬브리아를 침공했고 수도 요크를 포위했습니다. 왕 엘라는 항복을 거부했고 바이킹들은 그에게 경고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요크 성 밖에서 왕비와 그녀의 신녀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 수비병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그들은 여인들을 나무에 묶었습니다. 바이킹 지휘관 이바르는 왕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성문을 열고 항복하지 않으면 왕비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엘라 왕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항복하면 그의 왕국이 사라지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그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왕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성문을 열지 않았고 이바르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왕비는 성벽이 보이는 곳에서 고문당했고 그녀의 비명은 요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엘라는 성벽 위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아야 했고 그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바이킹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죽은 후 그들은 시녀들을 하나씩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죽었고 그들의 시체는 성벽 앞에 전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공격이었고 성 안의 사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시민들은 항복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엘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성문을 열었고 바이킹들은 요크를 점령했습니다. 엘라는 붙잡혀서 잔혹하게 처형되었는데 전설에 따르면 그의 등에 독수리 문양을 새기는 혈독수리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크의 함락 이후 바이킹들은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곳마다 공포가 남았고 수천 명의 여성들이 납치되었습니다. 이 여성들 중 일부는 스칸디나비아로 끌려갔고 다른 일부는 더블린의 노예 시장으로 보내졌습니다. 더블린은 당시 유럽 최대의 노예 거래 중심지였고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팔렸습니다. 여성 노예들은 특히 가치가 높았는데 그들은 가사 노동뿐만 아니라 성적 목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블린 시장에서의 삶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여인들은 철제 목걸이를 차고 줄지어 서 있었으며 구매자들은 그들을 마치 가축처럼 검사했습니다. 어떤 구매자들은 여인들의 입을 벌려 치아를 확인했고 어떤 이들은 그들의 몸을 만지며 건강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은 높은 가격에 팔렸고 나이가 들거나 병든 여인들은 거의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팔리지 않은 노예들은 죽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들의 시체는 강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여인들이 순순히 운명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저항했고 도망치려 했으며 심지어 자신들을 고문하는 바이킹들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프레이디스라는 이름의 노예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아일랜드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노르웨이의 한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주인은 특히 잔인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프레이디스를 매일 때렸고 그녀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채찍으로 벌했습니다. 프레이디스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고 어느 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주인이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프레이디스는 부엌에서 칼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주인의 침실로 들어갔고 그의 목을 그었습니다. 피가 침대를 적셨지만 프레이디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인의 아내도 죽였고
그들의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녀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는 그녀에게 낯선 땅이었고 그녀는 언어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농장에 불을 지르고 그 안에서 함께 죽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웃 사람들이 연기를 보고 달려왔을 때 그들은 재만 남은 농장과 내구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프레이디스의 이야기는 다른 노예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영웅이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노예들 사이에서 속삭여졌습니다. 하지만 바이킹들에게 그녀는 반역자였고 경고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프레이디스의 시체를 꺼내어 공개적으로 전시했고 다른 노예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반항하는 자들의 운명이라고. 하지만 두려움은 때때로 더 큰 저항을 낳습니다. 프레이디스의 죽음 이후 여러 곳에서 노예 반란이 일어났고 일부는 성공적으로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노예 반란은 871년 아이슬란드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우드라는 여인이 주도한 이 반란은 수십 명의 노예들이 참여했고 그들은 주인들을 죽이고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바이킹들은 그들을 추격했지만 아우드와 그녀의 동료들은 지형을 이용해 저항했습니다. 추격전은 몇 주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바이킹들은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항복하는 대신 아우드는 모든 노예들과 함께 절벽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죽기를 선택했고 노예로 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반란들은 바이킹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들을 단순한 재산으로 여겼지만 이제 그 재산들이 반격하고 있었습니다. 바이킹들은 더 엄격한 규칙을 만들었고 노예들을 더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은 언젠가 일어서기 마련이고 아무리 강한 사슬도 결국은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이킹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 갔습니다. 기독교가 스칸디나비아에 퍼지면서 바이킹들의 전통적인 가치관도 변화했습니다. 교회는 노예제를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노예들을 더 인간적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유럽의 왕국들이 강해지면서 바이킹의 습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방어 시스템이 발전했고 군대가 조직화되었으며 바이킹들은 더 이상 쉬운 먹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이킹들이 남긴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희생자들, 특히 여성들의 고통은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납치된 여인들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DNA에는 그 역사가 각인되어 있었고 현대의 유전학 연구는 그 진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의 상당 부분이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여성들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것은 바이킹들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납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고학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의 한 마을터에서 대규모 집단 묘지가 발견되었는데 그곳에는 수십 구의 여성과 어린이 유골이 묻혀 있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들은 바이킹 시대에 죽었으며 그들의 뼈에는 폭력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두개골 골절, 칼에 베인 상처, 그리고 불에 탄 흔적. 연구자들은 이곳이 바이킹 습격의 현장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여성들과 아이들은 도망치지 못하고 학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발견은 노르웨이의 한 동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고고학자들은 여러 개의 여성 유골과 함께 이상한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철제 족쇄, 나무 목걸이,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쓰인 기도문들. 이것은 노예들의 은신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주인들로부터 도망쳐 이곳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발견되었고 그들의 유골은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처형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부는 목이 잘렸고 일부는 산채로 매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발견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인간은 같은 인간에게 이토록 잔혹할 수 있는가? 바이킹들은 단순히 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문화와 시대가 그런 행동을 정당화했을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바이킹 사회는 전사 문화였고 강함과 용맹함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연민과 자비는 약함의 표시로 여겨졌고 적에 대한 잔혹함은 오히려 칭찬받았습니다. 이런 가치관 속에서 자란 바이킹 전사들에게 적의 아내를 고문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바이킹들만이 잔혹했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모든 문명이 어느 시점에서는 끔찍한 잔혹 행위를 저질렀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인들, 몽골인들, 십자군, 식민지 개척자들 모두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타인을 고문하고 학대했습니다. 바이킹들의 이야기가 특별히 충격적인 이유는 그들이 남긴 기록과 고고학적 증거가 매우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자들이 겪은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역사의 어두운 면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를 미화하거나 숨기는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바이킹들이 위대한 항해자이자 탐험가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또한 잔혹한 습격자이자 노예상이기도 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희생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름 없는 수천 명의 여성들, 그들의 고통과 용기를, 그들이 견뎌낸 것들을.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셋째, 우리는 현재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여성들은 폭력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 바이킹 시대의 이야기는 1000년 전의 일이지만 그것이 던지는 메시지는 여전히 현재적입니다. 마거릿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녀는 토르스테인을 죽인 후에도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에게 자유를 주지 못했고 단지 일시적인 만족감만을 주었습니다. 올라프가 죽은 후 그의 아들이 농장을 물려받았고 마거릿은 새로운 주인을 섬겨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는 늙어갔고 그녀의 몸은 수십 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망가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그녀의 등은 구부러졌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거릿이 70살이 되던 해 겨울 그녀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었고 헛간 구석에 누워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주인은 그녀를 치료하지 않았고 음식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더 이상 쓸모없다고 생각했고 그녀가 조용히 죽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추운 밤 마거릿은 혼자 누워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윌리엄을 떠올렸고 그들이 함께했던 짧았지만 행복했던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떠올렸고 그곳의 푸른 언덕과 따뜻한 햇살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토르스테인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죽던 순간 그의 눈에 비친 공포를, 그것만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마거릿은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고 그녀의 시체는 간단하게 땅에 묻혔습니다. 묘비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또 하나의 노예로 죽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000년이 지난 후 고고학자들이 그 농장터를 발굴했을 때 그들은 한 여성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녀는 영국 출신이었고 그녀의 뼈에는 평생의 고된 노동과 폭력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번호를 매기고 그녀를 노예 여성 표본 147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진짜 이름을 압니다. 그녀는 마거릿이었고 그녀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생존자였고 저항했던 여인이었으며 끝까지 자신의 인간성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바이킹들이 여성들에게 저지른 만행들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모두 토르스테인이 될 수 있고 마거릿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가해자로 만들 수도 있고 희생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얻었을 때 그것을 억압의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의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을 보았을 때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도움의 손을 내밀 것인가. 바이킹 시대의 여성들이 겪은 끔찍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전쟁은 단순히 전사들끼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의 진짜 희생자는 무고한 민간인들, 특히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전쟁에서 이득을 얻지 못하지만 가장 큰 고통을 받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예멘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바이킹 시대의 여성들과 비슷한 운명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간당하고 납치되고 노예가 됩니다. 형태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인간 거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유엔의 추정에 따르면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며 그중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그들은 성매매, 강제노동, 장기매매 등의 목적으로 거래됩니다. 바이킹 시대의 노예 시장은 사라졌지만 암시장에서는 여전히 인간이 상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0년이 지났지만 인간의 탐욕과 잔혹함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바이킹 시대와 달리 오늘날 우리에게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자유로우며 평등하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이 선언이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킹 시대의 여성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법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강간은 범죄이고 노예제는 금지되어 있으며 인신매매는 처벌받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연구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과거를 잊으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를 기억하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거릿과 그녀 같은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절대로 다시는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바이킹들의 후손들은 오늘날 스칸디나비아에서 가장 평화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는 모두 양성평등 지수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리가 가장 잘 보호받는 나라들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킹들이 납치했던 여성들의 후손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의 DNA를 연구한 결과 남성 조상의 80%는 스칸디나비아 출신이지만 여성 조상의 62%는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바이킹 남성들이 스칸디나비아에서 왔고 그들의 아내들은 대부분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강제로 데려온 여성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아이슬란드 사람들의 혈관에는 그 납치된 여성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겪은 고통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용서는 가능한가? 1000년이 지났고 가해자와 희생자 모두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망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바이킹 시대의 여성들 중 일부는 결국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주인이 죽은 후 해방되었고 일부는 도망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자녀들에게 전했고 그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내려왔습니다. 일부는 구전으로, 일부는 기록으로. 아이슬란드의 사가에는 때때로 이런 여성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바이킹의 관점에서 쓰였지만 조심스럽게 읽으면 여성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멜코르카라는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일랜드의 공주였지만 바이킹들에게 납치되어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녀가 벙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가 말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침묵을 저항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가 자랐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말해주었고 그들은 함께 아일랜드로 돌아가 그녀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멜코르카는 자유를 되찾았고 그녀의 아들은 아이슬란드에서 위대한 족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멜코르카는 수년간 노예로 살았고 그녀가 원하지 않는 아이를 낳았으며 그녀의 청춘은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아우드토 딥마인디드라고 불렸습니다. 그녀는 원래 노르웨이의 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그녀의 남편과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자 그녀는 스스로 배를 지휘하여 아이슬란드로 항해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새로운 정착지를 세웠고 자신의 노예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아우드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유인으로 태어났지만 조금만 운이 나빴다면 그녀도 다른 여성들처럼 노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여성들을 도왔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우드의 이야기는 연민과 정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바이킹 시대에도.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멜코르카와 아우드 같은 여성들은 예외였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름도 없이 죽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통계의 일부였고 바이킹 확장의 부수적 피해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역사는 또한 패자의 이야기이고 희생자의 이야기이며 침묵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때보다 나아졌는가? 물론 법과 제도는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는 여전히 권력을 남용하고 약자를 착취하며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합니다. 형태는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본질은 여전합니다. 바이킹들은 칼과 도끼를 사용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 착취, 사회적 차별, 심리적 조작을 사용합니다. 결과는 비슷합니다. 누군가는 고통받고 누군가는 이득을 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바이킹 시대 이후 1000년 동안 인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켰고 인권을 확립했으며 법의 지배를 구축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르스테인처럼 복수와 잔혹함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거릿처럼 생존과 저항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우드처럼 연민과 정의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바이킹들이 여성들에게 저지른 끔찍한 일들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권력이 얼마나 부패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침묵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지만 이 이야기는 또한 희망을 줍니다. 마거릿처럼 인간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프레이디스처럼 인간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드처럼 인간은 자신의 권력을 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0년 전 그 작은 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발굴하고 있고 연구자들은 여전히 분석하고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바이킹 시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발견은 고고학적 유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이 이야기를 끝내면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 작은 섬, 사라진 마을, 그리고 발굴 현장. 고고학자들은 그들의 작업을 마치고 떠났지만 그 땅은 여전히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골들이 있고 아직 들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으며 아직 배우지 못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다른 연구자들이 올 것이고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과거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거릿을, 윌리엄을, 프레이디스를, 아우드를, 그리고 이름 없는 수천 명의 여성들을. 그들은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고, 절대로 반복하지 말라고, 그리고 항상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라고. 바이킹들이 적의 아내들에게 저지른 끔찍한 일들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에 대한 질문이고 미래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우리는 약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는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가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1000년 후 미래의 사람들이 우리 시대를 발굴할 때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희망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했지만 배웠다는 증거, 우리가 넘어졌지만 일어섰다는 흔적, 우리가 두려워했지만 용기를 냈다는 기록. 바이킹 시대의 여성들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고통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회복력이고 용기이며 인간 정신의 불굴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역사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우리는 행동해야 하는가? 답은 명백합니다. 지식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바이킹들이 저지른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유사한 잘못들을 막아야 합니다. 인신매매, 성폭력, 전쟁 범죄, 이 모든 것들은 현대판 바이킹의 만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이것을 막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불의를 보았을 때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폭력의 희생자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고 봉사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교육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그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과 제도에 도전하고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바이킹 시대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교훈은 영원합니다. 권력은 책임과 함께 와야 하고 힘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과거의 잘못은 인정되고 배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거릿과 수천 명의 다른 여성들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실제 사람들이 겪은 고통이며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바이킹들이 적의 아내들에게 저지른 끔찍한 일들은 인간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빛을 보여줍니다. 마거릿의 용기, 프레이디스의 저항, 아우드의 자비, 이것들이 바로 인간성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을, 증오가 아니라 사랑을,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를 느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주변의 불의에 맞서고 약자를 도우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역사를 배우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1000년 전 한 여인이 낯선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잊혀졌고 그녀의 무덤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녀의 고통을 이해했으며 그녀의 용기를 존경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되는 한 그들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이킹들의 배는 더 이상 북해를 누비지 않습니다. 그들의 도끼는 녹슬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더 이상 숭배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는 DNA 속에, 전설 속에, 그리고 집단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상처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가 배우기를 거부할 때만 반복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직시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며 더 나은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마거릿의 고통으로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정의와 평화로 시작하는 역사를. 바이킹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킨 주인들, 희생자를 도운 이웃들, 정의를 위해 싸운 용감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도 역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선택은 항상 가능하다고, 용기는 어디에나 있다고, 그리고 한 사람의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이킹 시대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우리의 도전은 다르고 우리의 적도 다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바이킹들은 그들의 힘을 파괴와 지배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대답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본질은 같을 것입니다. 강자는 약자를 지배하고 권력자는 무력한 자를 착취하며 침묵은 공범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동한다면, 우리가 목소리를 낸다면, 우리가 연대한다면 우리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이킹들이 여성들에게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인간이 얼마나 회복력이 강한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마거릿은 살아남았습니다. 프레이디스는 저항했습니다. 아우드는 용서했습니다. 그들 각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승리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들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저항하는 것,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새벽은 옵니다. 아무리 긴 겨울이라도 봄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뭅니다. 완전히는 아닐지라도 충분히. 이제 정말로 이야기를 끝낼 시간입니다. 하지만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무지는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고
아는 것은 행동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러니 행동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변의 불의에 눈감지 마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투표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돈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모든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바이킹 시대를 끝낸 것은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변화였고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선택들이 모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평범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선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리는 선택이 내일의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이는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여러분이 오늘 실천하는 자비가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듭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한 행동씩. 마거릿은 토르스테인을 죽임으로써 복수를 완성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다른 것입니다. 진짜 복수는 그들이 파괴하려 했던 것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빼앗으려 했던 존엄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려 했던 두려움의 세상 대신 사랑의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승리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1000년 전 죽은 여인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내일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이킹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유산은 남아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탐험과 용기를 가르쳤지만 또한 잔혹함과 착취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유산을 계승할 것인지. 우리는 그들의 용기를 배울 수 있지만 그들의 잔혹함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탐험 정신을 존경할 수 있지만 그들의 정복욕은 버릴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과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바이킹들이 여성들에게 저지른 끔찍한 일들은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초대이기도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라는 초대. 여러분은 그 초대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선택,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 여러분이 보이는 모든 태도가 답입니다. 세상은 변화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변화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거릿에게 돌아가 봅시다. 그녀는 노르웨이의 추운 헛간에서 죽었습니다. 혼자 늙고 지쳐서. 하지만 그녀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000년 후 우리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아니라 그녀의 정신을, 그녀의 고통이 아니라 그녀의 용기를, 그녀의 죽음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기억되는 것.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강점으로,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로,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용기로. 마거릿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이제 진짜로 끝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역사는 과거에 있지만 그 교훈은 현재에 있습니다. 바이킹들은 죽었지만 그들이 던진 질문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당신은 어떤 세상을 만들 것입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미래의 누군가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이킹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함께.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변화를 만드십시오. 마거릿의 이름으로, 프레이디스의 용기로, 아우드의 자비로, 그리고 이름 없는 모든 희생자들의 기억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이킹들이 적의 아내들에게 저지른 끔찍한 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고통의 이야기이자 생존의 이야기, 잔혹함의 이야기이자 용기의 이야기, 절망의 이야기이자 희망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모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하십시오. 현명하게, 용기 있게, 자비롭게,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역사를 만드는 것은 영웅들만이 아닙니다. 역사를 만드는 것은 매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처럼, 저처럼, 우리 모두처럼.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다음에 올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언제나 허구보다 더 강렬하고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